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조 삼거리. 오늘은 두 분 오셨어요. 김필성 변호사님 그리고 전원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기사를 읽다 보면 아니 김건희 씨 혹은 김건희 변호인 측이 다소 겸손해졌다. 되게 좀 예전보다 착해졌다. 뭐 고소 고발할 거야 뭐 절대 뭐 인정하지 않고 이런 모습 하다가 일부는 인정하고 뭐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이러다가 영상 편지까지 쓰겠어요. 어쨌든 최근에 샤넬 백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부인해 왔다가 인정을 했는데 이건 뭐 빼박이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빼박이고요. 빼박이라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거 뭐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다. 그럼 왜 지금 이거를 바꿨느냐. 이제 뭐 가장 큰 건 아마 이제 보석 신청하는 문제가 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조금이라도 빼박인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 목이 안 좋아서 빼박인 네네. 경우에 이거를 계속 부인하고 그러니까 뻔뻔하게 버티면 그렇죠. 형량에 불이익이 돼요. 재판부가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변론 방향이 처음부터 꼬였죠. 처음부터 꼬인 겁니다. 네. 이게 그 원래 변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사자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변호사가 당사자 말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남들을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가능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빼박이니까 인정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법리적으로 끊는다라는 판단을 처음부터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나는 무조건 무죄야. 다 부인하겠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 변호사가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김건희가 갑자기 무슨 말 그대로 뭐 속된 말로 현타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 꼭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변론 방향으로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뭐 일부 스스로 양보했다라는 모습보다는 건진법사가 이제 불기 시작했잖아요. 좋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거짓말 해봤자 본인 그 혐의만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역시 이제 보석 신청을 한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최근에 이 변호인들의 그 김건희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게 무조건 부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네네, 사람은. 네. 김건희라는 사람은 뭐든지 거짓으로 지금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그냥 수 있는데 눈앞에서, 네. 지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법리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또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 부분은 또 다르죠. 자, 이제 가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샤넬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게 받은 건 받았지만 죄가 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안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로 하다가 네. 도저히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관계 받은 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속이거나 다른 말을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받은 거 자체는 인정한다. 인정하고. 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스텝을 가는 거죠. 게다가 또 이게 지금 나온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네. 건진법사가 얘기하고 이런 외부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스캔들 같은 게 뭐가 하나 또 터진 게 있잖아요. 네. 그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 시점이 그때거든요. 시점이.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희석이 되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뭔가 있었다. 그게 아직 언론에서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뒤에서도 좀 다룰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터트리지 않았나. 시선 돌리기의 어떤 전형적인 예. 모습이군요. 어제 김건희 변호인단, 법률 대리인단이 5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2차례 가방 선물 받은 거 맞다 인정하고 있고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 했음에도 전 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 뭐 이런 내용들 담아서 왜 갑자기 이러실까. 그런데 또 이 대목이 재밌어요.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모두 반환했다. 근데 사용감이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용감 이거 지금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그 뇌물죄 법리에서 그 받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인정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를 받았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나중에 열어봤더니 뇌물입니다. 안에 뭐 있더라. 네, 그러면 바로 돌려줘야 돼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뇌물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그게 아니고
상당 기간 가지고 있으면 네. 사용 여부 상관없이 그냥 가지고 무조건. 있었으면 이제 그거 자체가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용한 바 없이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여기 이미 과거가 아니라 언제 반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뭐 이거는 지금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김건희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밀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재판부가 보기에도 매우 안 좋고요. 그렇죠. 뭐 그러면 네가 한 말 중에 사실이 뭐야? 내가 네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사실은 최악의 방법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김건희가 본인의 고집인 것 같은데 최악의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샤넬백 2개는 받았는데 또 그라프 목걸이는 부인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라프가 더 비싸서 그런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샤넬백 2개 하면은 뭐 이제 1,000만 원씩으로 계산했을 때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2천만 원 정도인데 그라프 네. 목걸이가 뭐 5, 6천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6천대라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합쳐지면은 금액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특가법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이상? 1억 아니더라도 네. 이게 3천 이상, 5천 아,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군요. 네. 형량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로 일단 낮추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걸 덮기 위해 일단은 샤넬백 받은 거 부인을 못하니까 이거를 던졌고 이거는 하지만 그라프만큼은 할 수가 없다. 네. 이건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며칠 뒤면 또 받은 것도 사실인데 기억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석 반지 요즘 아니면 이게 장난감 뭐 이런 건지 알았다. 뭐 그럴 수도 보석도? 있죠. 요즘 자주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보석 신청 왜 한 거예요?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뭐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 뭐 계속 말을 바꾸면서 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거를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제까지 멀쩡하게 잘 영부인 역할을 하셨던 분께서 갑자기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네. 그렇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는 건 믿기 힘들죠 사실. 네. 그 많은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뭐 손을 안 댄 분야가 없었잖아요. 네.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슈로 바로 넘어가죠. 최근에 그 SBS 보도가 이제 엊그저께 단독으로 있었고 어제 또 SBS 또 MBC 등등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모 씨가 등장합니다. 김건희의 옛 휴대전화 이게 건진법사 그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포렌식을 했나 보죠. 옛날 전화예요. 김건희가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 이모 씨 뭐 이름을 쓴 매체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뭐 양자 간의 긴밀한 혹은 밀접한 관계다.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한테 처음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무당이라기보다 뭐 로비스트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그 사람인가 봅니다. 지금 여러 보도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이모 씨의 실체. 네. 일단은 전과 사범이라는 그래요? 이야기 나오고도 네. 있고요. 네. 이분이 어쨌든 주가 조작에도 관여를 했던 음. 거고, 게다가 도이치모터스에도 또 관여를 했던 네. 사람이고,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그 건진법사 전 씨를 또 소개시켜준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에 논란이 되는데 계속 중심에 있던 사람이고, 항상 빠지지 않고. 게다가 이 김건희 핸드폰이 언제 쓰던 거냐면 네. 2013년부터 16년 요때 사용하던 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때 사용하던 폰이 왜 나왔고, 그럼 그 당시에는 김건희가 결혼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보면 결혼했을 당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은 지방에 자천으로 가 있던 상황이에요. 네, 네, 네. 그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어떤 긴밀한 관계를 어떤 그 형용사를 보면 약간 유추하기가 좀 SBS가 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애매하게 썼지만 뭔가 조금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네, 그렇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백 건을 이렇게 네. 했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는 뭐 국민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지 수백 건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뭐 주가 조작하느라고 수백 건 왔다 갔다 했나 보다. 혹은 뭐 다른 사기를 치느라고 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SBS 보도는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한 발 더 나가서 뭐 밀접한 혹은 뭐 긴밀한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였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기사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제 그게 뭐 막 말씀하셨지만 상상하게 만드는 네네. 용어들이 사용이 됐는데 뭐 원론적으로 이번 여기 말이 나왔어요. 얘기를 합니다만 네. 김건희가 안 그래도 잘못이 많아요. 수사할 거 많고 범죄가 많은데 네.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정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을 몰고 것 갈 필요는 같고요. 없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주목할 부분들이 오히려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저기 두 가지 부분 정도가 중요한데요. 네. 이 사람이 이미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네. 이미 받았는데
그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DB증권 계좌 관리했다고. 네, 계좌를 관리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기소나 뭐 수사를 제대로 받는 것 같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검찰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검찰이. 네, 그렇죠. 네. 이게 수사하는 검찰이 묻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보도에 따르면 보도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2010년 5월경 이 씨가 관리하던 김건희 씨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라는 보도 나온 바로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뭐 이거는 이제 뭐 이 전 선례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상기염 직전에 그러니까 저기 음주운전으로 네, 맞아. 그 잡혔다는 보도도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음주운전을 잡혔는데 술을 어디서 먹었냐 했더니 김건희가 먹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뭐 전혀 이제 그런 기록이 없고 이런 사람이면 네. 이름이면 아니 뭐 술 먹고 이 사람이 뻘소리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이제 범죄 기록이나 이런 거 조회를 할 텐데 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묶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건 이 남자와 뭐 어떤 관계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약 3,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수백 건이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예,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지속적인 관계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네. 뭐 자주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검찰이라고 봐야죠.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이렇게 묻어왔다는 거는 네.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건희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도 들여다봐야겠지만 이 검찰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핸드폰이잖아요. 네. 이 핸드폰이 옛날 거의 10년 전 핸드폰을 지금 왜 건진법사 건진법사가- 법당이 갖고 있었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분명히 검찰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압수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도이치 같은 경우도 무혐의로 그냥 종결시키더니 재수사한다고 하자마자 막 증거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 봤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뭐 샤넬백이니 뭐 이런 이제 사치품에 주목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경우도 사실 많고 네. 또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것도 많은데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2010년경 통정매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이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후에는 또 다른 그 김의겸 의원이 지난 2022년에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태강 ENC라는 회사 주식도 주가 의혹이 있었고 실제 뭐 당시 이래저래 연루돼서 회사 돈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이 됐네요. 이 이모 씨 같은 예. 경우는. 이쪽 그래서- 전문가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아까 경력만 봐서. 정가 몇법 얘기가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닌데 그냥 슬그머니 넘긴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도망갔다 잡혔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잡혔던 그 임모 씨였나요? 그분하고 뭐 하여튼 이종호 이런 사람들만 언론에 나왔지. 이 이모 씨는 사실은 언론에 잠깐 나왔다 사라졌던 인물인데 이번 계기로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자체 그리고 검찰이 그때 혹시 묻어준 것은 아닌가 그걸 다시 좀 파봐야겠다. 예, 그럼 파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 사람의 거주지를 특검입니다. 지난달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압수수색하고 있는 도중에 도망갈 수가 있어요? 2층 베란다를 통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뛰어내린 거예요? 예, 그냥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네. 특검 검사만 갑니까? 수사관들도 수사관들 있고.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20대 청년도 아니고 50대죠. 50대에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도망가는 걸 못 잡았다? 이거는 어떻게 뛰어내리죠? 그러니까 이 특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큰 범죄와 큰 일이 있을 거라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뒤에 너무 많은 죄가 있고 너무 많은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네. 라고밖에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하는 거 혹시 뭐 저는 못 예. 봐가지고.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있는.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참여한 적은 있는데요. 네, 그 당사자들을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기사를 보면요. 이거 뭐 기사 기준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수배돼 있었대요.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지명 도주 중이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발견해서 특검이 음주운전을 수사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다릅니다. 압수수색 영장하고 지명수배했을 경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영장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영장을 들고 있는 경찰에 알려줬대요. 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압수수색하고 니들이 잡아라라고 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직전에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기사를 이게 와. 지금 어디 기사죠? MBC. SBS 기사인데 단독 기사로 떴는데요. 네. 이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는 거예요. 알려줬을 가능성이 누가 있어요. 알려줬겠네요.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이 기사만 보고 얘기한 예, 거라서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당하네. 이게 그 경찰이나 네. 뭐 이런 쪽에서 검찰 쪽에서 비호한 세력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뭐 음주운전으로 압수수색 이게 지금 경찰에 수배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망 다니기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금방금방 잡죠. 경찰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 그리고 이걸 보면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으면 이거를 그동안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것도 좀 이상하고요. 사실 경찰이 이게 음주운전이 작년이었을 것 같은데 잡으려면 벌써 지금 1년 정도 그렇죠. 지났잖아요. 벌써. 네. 근데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걸로 의심이 된다는 거죠. 상황. 예, 그리고 잡는 것도 도착하기 직전에 도망갔다는 게 지금 정말 이상하다. 뉴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제가 김건희 보도의 이슈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었던 게 계속 김건희 씨의 여성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지엽적인 네, 것들. 지엽적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런 게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걸 좀 볼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좀 잘 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뭐 한겨레에서 단독이 떴는데 국회에서 당시 그 내란의 밤에 급박하던 시간이었죠. 무려 12월 4일 0시 1분. 그러니까 4일이 되자마자 1분 뒤에 국회에서 운영지원과가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문자를 전체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 공지가 이뤄진 직후 0시 3분, 그러니까 2분 뒤에 추경호가 딴 데로 모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당사로. 이게 어저께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다 모든 의원들이 우원식의 본회의장으로 지금 오란다 문자를 보고 가고 있는데 안 갔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원내대표가 아니야 당사로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요것만 보면은 네. 이걸로 뭐 내란에 가담했냐 안 했냐 딱 이 사안만으로는 볼 수는 네네. 어렵기도 하죠. 왜냐 일단은 국회의장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렇죠. 의장이 명령으로 다 모여 하는데 이게 강제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힘에서는 우리는 우리 당사에 모여서 우리끼리 뭐 회의를 하고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핑계를 대려고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금 특검에서도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과연 영장을 청구했을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여러 조각 중에 그죠? 하나겠죠. 밝혀지고 앞에 나온 것만 요걸 하는 거죠.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네. 그 과정 속에서 방해를 하고 표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데서 하도록 하는 행위들을 하려고 보낸 것이다. 하나만 지금 이게 노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특검 측에서도 그렇고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이미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된 정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홍철호, 한덕수, 윤석열과 차례로 전화했고 1시간 30분 동안 3번을 옮기면서 했고 그리고 이것까지 했더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보면 물론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못 들어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변명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나왔던 보도들 여러 가지 조각을 맞춰보면은 그날 사실상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가지기 충분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추경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사실만 갖고 판단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뭐 이제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논의가 있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 또는 그 측근과 연락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그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면 지금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 소집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정족수 그다음에 뭐 투표 인원 이런 것들이 정말 크리티컬했던 상황이어서 의장이 직접 자기 명령을 했던 건데 네. 그걸 하자마자 야 국회에서 나와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당사를 가라는 건 안에 있던 사람마저도 빠져나오라는 빠져나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극적으로 사실은 계엄을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네.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이어서 이것이 그 내란행위에 가담할 그 전부터 공모가 돼서 했던 거라면 충분히 이제 중요 임무 종사 정도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모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당시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란 방조는 될 것 같아요. 네, 내란 방조? 네, 방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요 사안 가지고 추경호 의원이 무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지금 뭐 중요임무 종사자로 네, 지금 네, 그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특검 측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여러 가지 맥락도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하나하나 그 발길들이 다 의심스럽고 당시 본회의장에 있다가 굳이 투표도 안 하고 원내대표실로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신동호 의원 그리고 뭐 아마 김희정 의원인가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대표실 안에 결과적으로 8명이 있다가 이 사람들 나중에 투표 결과 안 하고 이제 당사로 갔고 유일하게 한 명이 투표했는데 그게 김용태 의원이었죠,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만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가서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호의 주장은 아니 이거 빨리 하려고 의원들 모으다가 한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도 투표도 안 했잖아요. 이건 앞뒤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당사로 국힘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뚫고 들어가겠다. 이 의도였다고 자꾸 뭐 주장할 여지는 그렇죠. 있겠지만 네. 못하러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이미 의사당 안에 있던 분들은 8명이라도. 네. 그분은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면 본회의장으로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결국은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추경호의 지시가 있었거나 어떠한 의도가 담겼다면은 당연히 내란 방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될까요, 추경호? 저는 구속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요? 뭐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 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상식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그 한덕수 케이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상식적이 아닌 사람들이 재판부에 있고 영장을 판단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제 법원이 정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그렇죠. 있어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은 네.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완전 결이 다른 거긴 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딸 네. 유담 씨가 31살인가요? 30대 초반인데 갑자기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조국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의아하죠. 관련해서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31살의 유담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논문의 질적인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의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1차를 2위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학력을 한번 살펴봤어요. 학력을 살펴보면 23명 중에 11명을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그 채용된 교수와 다른 점이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유능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정량평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 11명 정도는 다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근데 심지어 유담 교수는 유학 경험도 없고 해외 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경험. 근데 만점을 받고 다른 분들은 1점을 받거나 5점을 받거나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네, 조국 딸 그 보도하던 기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슈가 그게 지금도 이제 조국 이게 뭘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저기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시니까 조국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갖고 있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은데 네. 다들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다 어디 가셨는지 네. 결국은 선택적이었는지 저도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때 그 조민식 관련해서는 일부 대학 학생들 뭐 대자보까지 붙이면서 이게 뭐 나라냐 공정이냐 했었는데 그 학생들도 어디 간 것 같고요.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아니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자녀들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게 아니야?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인식으로 또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따지려면은 네. 적어도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 통상적인 열심히 공부해서 과정을 거쳐간 네. 그런 교수 임명 예정자들하고 비교만 해봐도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적 분노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아무래도 기사가 안 나오니까 또 네.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별로 알고 싶지도 그렇죠. 않고. 그러니까 기사량 자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봐야지 보이는 뉴스지. 예전에 조국 그 전 장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네. 정말 도배를 했잖아요. 도배란 표현이 과하지 않는데 어떤 언론을 보든 그건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담시 기사 혹은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게 이 자체로도 이제 조국 사태랑 굳이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원한 다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스펙을 엄청나게 쌓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지금 별 경력도 없는 저 사람이 교수가 돼? 다른 그 피해자들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교원 관련된 사건들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뭐 사실 인천대죠. 인천대. 인천대에서 임명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대로 평가가 됐는지 없든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사안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 임용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유 교수가 네. 이 유담 교수로 부르는 게 맞겠지 아직은 네네. 어쨌든 유담 교수가 2025학년도 2학기에 임용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며칠 안 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사가 몇 달 전에 있었을 텐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고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서를 냈군요. 그러니까 정말 몇 달 안. 예, 그 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정량적 평가 같은 걸 해요. 하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남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소청 심사나 아니면 뭐 임용 뭐 재임용 심사 이런 걸 할 때는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것들이 공정하게 됐는지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임용의 적정성 또는 뭐 그럼요.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임용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증거가 몇 달 안 됐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내놓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는. 없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지금 네, 일부 네, 보도에 따르면. 이게 지금 인천대 내부 규정으로는 연구 보존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연구 보존 여기 지금 이거 전임 인천대는 전임 제가 지금 요거 어느 기사님 요거를 제가 원래.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아.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연구 보존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몇 년 지나서 관리가 잘못돼서 없어졌다고 그래도 의구심을 가질 상황인데 그렇죠. 몇 달 안 됐는데 안 남아 있다고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 지원서 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이런 일이. 그래서 고발장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이제 진섬 의원 말씀하신 것 사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꼭 해외 출신이 가점성을 받아야 되냐 높은 점수를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예, 아닐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네.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는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진선미 의원 그냥 그 주장만 보더라도 질적 심사, 양적 심사 네.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형평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나머지 한 11명 정도 다 1등급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이게 저희가 뭐 해외 경력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네. 게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더라도 좀 이상한 점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돼야죠. 되려면은 다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네. 그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고소고발 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약간 선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건은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의 이게 힘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하려면 우리 여론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 저희가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 매각 관련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는 그냥 나라 자산 다 팔아먹고 일본 가서 이제 밥 얻어먹고 맥주 한잔 하고 이게 낙이었잖아요. 당시 자산 매각 추진한다는 기사 보고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두려웠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헐값에 매각됐다는 것이죠.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거는 국무총리께서 제가 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봤거든요. 네. 재정 적자를 봤는데 그랬죠. 그거를 메꾸겠다고 막 가져다가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YTN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네. 이제 뭐 김건희가 믿게 본 뭐 그런 YTN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예전에 그러니까요. 뭐 YTN 기자와의 뭐 네. 취재 내용들 가지고 네, 그런 것까지 반영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사실 이건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고 심각하죠. 이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될지 내용을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회사 같으면 배임이에요. 배임에 해당이 아, 되고 그렇죠. 배임에 해당되는데 지금 뭐 배임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 한 거라서 뭐 저기 일반적인 배임죄 법리가 적용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현재 지금 검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걸 보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는 게 검사의 입장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예, 그 논리대로 예, 그 논리대로. 그리고 그는 이건 진짜 국유재산을 한 거라서 실제 이거는 그렇잖아요. 진짜 배임 법리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승원 의원 저분 판사 출신이시죠. 그 정말 헐값에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넘겼더라. 이거 정말 문제다. 말 그대로 국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네. 그렇게 아까 전에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명분은 세웠지만 헐값에 넘기게 되면 헐값에 누군가 사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누가 샀을까? 샀을까? 그 과정 속에서의 비리와 그게 커넥션이 핵심이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네. 겁니다. 갑자기 예전에 이명박의 또 그 이- 안 좋은 기억들 기운들이 이명박은 영리하기는라도 했어요. 뭐 해외 나가서 뭐 수탁하고 이랬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되는 대로 헐값에 막 갖다 판 거라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판례상으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판례상으로는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헐값에 판매한 경우도 배임죄로 의율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수사는 해봐야 된다고 제대로 해야 봅니다. 되겠네요. 네. 네. 이게 누가 사갔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YTN도 그렇고 이제 누가 사갔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하기는 아주 이제 기계적으로 네. 보고 기술적으로 보면 수사하기는 좀 쉽잖아요. 왜냐하면 사간 사람이 정해져 있을 있고 테니까. 다 보이니까요. 네, 뭐 저 중동에 있는 이름도 긴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사가지 네. 않았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조치였고 어떻게 보면 살짝 늦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김민석 총리가 긴급 지시할 정도니까요. 정부에서 곧 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법조 삼거리의 김필성 변호사님 그리고 전홍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